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질의 드릴 텐데요. 우선 손실보상의 여러 사각지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매출 증가분 이상으로 늘었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배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포장 용기하고 배달료 등 부수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현행 피해 지원 체계는 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느냐 이 기준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속한 분들은 보상을 못 받게 되죠. 자, 두 번째 유형. 제 지역구인 인천 소래어시장의 경우에는 17년 3월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년 12월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자, 희망회복자금의 기준이 19년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12월에 재개장한 시장이 어떻게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이게 유형 두 개입니다. 자, 유형 세 번째 유형. 여러분들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행업, 숙박업,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손실 비용을 포함해서 1조 8천억입니다. 자, 부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사각지대를 포함을 해서 손실보상의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건 유형 중에 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이 아닌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예. 일단 뭐 그건 구별을 명확히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8천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산식에 의해서 1조 8천억이 만약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정 예산을 이용하던 예비비를 활용하던 제가 보건대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리고 애당초에 1조 8천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저는 이거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적정 규모 보강 대책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손실보상, 법에 의한 손실보상 말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크게 반대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위드 코로나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이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는 미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고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도 400만 명이 됩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2차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예.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문제로 백신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보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 담당 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은 방역 패스 예외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걸 발급해서 이분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총리님, 네. 현재 보시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예. 자,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보상을 받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사망해서 인과성 심사를 신청한 871건 중에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버지가 백신을 맞은 다음 날 뇌사 상태가 된 케이스, 그다음에 어머니가 백신을 맞고 희귀병에 걸린 사례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은 과연 어디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예, 하여튼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과성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한 3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마 이제 요건 질병청에서 그렇게 위촉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일종의 백신에 대한 이 자문위원회 같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그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600몇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지금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기에는 그건 조금 너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심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의 기준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네네. 대신에 이분들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선택,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좀 더 폭넓게 하자고.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다 따져가기 시작하면 전문가들 의견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해가 실질적으로 겪으신 분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해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예, 의원님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신 접종 이후에 돌아가신 600몇 분이 다 말하자면 우리 나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까지 인정을 우리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조치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백신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처음의 경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런 점에서 그분들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총리님, 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은 인정과 지원을 할 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거기는 뭐 저도 의견은 같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백신 이상자 반응 지원 예산이 113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행정 비용을 빼면 81억 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신 이상 반응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기재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를 추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인력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노정 합의를 이루어냈고요. 전문병원 3개소 설치, 그리고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간호사 생명수당 지급 등을 합의를 했는데요. 자, 총리님, 내년도 예산안에 9월 2일 합의가 담겨지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은 그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또 지금 조금 아까 의정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좀 아직 미반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자, 부총리님. 네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예산을 좀 챙겨서 세부 사항을 심의할 때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까 그 보건의료노조 관련 사안은 9월 2일 날 타결이 돼가지고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결된 내용 중에 수당 관련이나 전담 간호사 지원 이런 몇 가지 사안, 예산이 수반된 사안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해서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 말씀 주신 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반영되는 거로 알겠습니다. 뭐 전부가 아니라 저희가 그때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병관리청장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라 의심될 때 보건소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자차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응급인 경우에는 119 이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가는데요. 역시 퇴소 후에 자차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2~3시간씩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방,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교통을 지원할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부분은 중대보험 중심으로 그 이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총리님, 부총리님, 자, 이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 교통편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들 배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아까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산인데요.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23조 5천억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인건비 급식비를 빼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희망 적금,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년 매입 주택 공급 지원, 이런 기존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 청년 예산은 뭐 우리 저 의원님 갖고 있는 통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국회 측에서 제기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잘 협의해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후 대응 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28%, 그리고 72%가 기존 사업, 즉 타부처에서 해던 사업을 기후 대응 기금으로 이관을 한 것인데, 자, 경제부총리님, 탄소 중립 중후부처가 이제 앞으로 기재부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이제 탄소 중립은 한 부처 사안이 아니고요. 전 부처적으로 다 있고요. 기후 대응 기금은 여러 부처 기후 대응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뭐 중립적으로 기재부가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기금을 맡기로 했고요. 기후 대응에 대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부처가 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전향적으로 발굴해서 네. 각 부처의 전문성의 협조를 받아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